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걱정해야 할까, 부채 위기를 걱정해야 할까, 3분기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0년은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한 해였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 미국의 나스닥 지수 이 두 개 모두 고점 대비 35%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반등을 했죠. 위기 이후에 단기적인 상승률 측면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강했지만 최근 들어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꾸준히 상승하면서 어느덧 만스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00포인트를 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외 시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금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면서 장중에 1트라이온스당 1,800달러 이상을 상회하기도 했었습니다. 금이 오르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금이 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더 많이 풀릴 것이다. 이러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유튜브 초기 때부터 금을 강조드려 왔었죠. 저의 찐 구독자님들은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오랜만에 옛날 성대모사 하면서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2008년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유동성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동산과 금을 무조건 보유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어쨌든 금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이 오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달러 보세요. 달러 인덱스는 코로나 위기 이후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싶더니 최근 들어 다시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4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 숫자 또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위기를 시장에서 문제 삼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4만 명 이상일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확진자 수가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시장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할 순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레벨이 아니라 좀 더 한 단계 레벨업을 해버리면 여러분은 조금 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 지수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파우치 소장 역시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도 넘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또한 여기에다가 연준의 자산이 2주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자산 이퀄 연준에서 돈을 푼 규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경제가 어려워도 연준 하나만 믿고 달려왔었는데 이제 뭔가 이상해지는 거죠. 어라? 연준 이놈들 발 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은 지금의 자산 버블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나스닥 지수는 저는 예전부터 매수를 권해드렸습니다. 멤버십을 통해서 코스피 1760포인트, 나스닥 7800포인트에서 영혼의 한타, 여러분의 모든 금융 자산을 다 쏟아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저의 사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건 그때고 난 지금 신규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지금은 어떠냐? 앞으로는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단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연준에서 통화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은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돈을 꾸준히 푼다고는 했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YCC나 마이너스 금리 이런 것들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연준에서는 유동성을 계속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실적 전망치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또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래, 당장은 힘들지라도 장기적으로 주식이 좋을 수 있다면 나는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 영상에서 제가 이거 사세요, 저건 파세요 이런 식으로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제시켜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 찰나에 때마침 좋은 보고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여러분께 공유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6월 29일 날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종목이 보이죠? 이 보고서에서는 주식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종목들이 유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자산이 2주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초록색인 국채를 통한 돈을 푸는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회색인 RP 시장을 통해서 돈을 푸는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는 연준에서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레포 시장은 하루나 일주일 정도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단기 자금은 회수하고 있고 장기 자금은 꾸준히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연준 자산 리밸런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코로나 위기 때에는 국채 시장, 레포 시장 모두 다 돈을 풀어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시장이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 시장인 레포 시장에서는 돈을 조금씩 회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경기가 조금씩 좋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찌됐든 연준은 레포 시장을 통해서 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악재로 인식이 될 수 있겠네요. 위와 같은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이 연준에서 국채 시장을 통해서 돈을 푸는 행위이고 왼쪽이 연준에서 레포 시장을 통해서 단기 자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시중은행과 투자자들은 국채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돈을 찍어서 시중에 있는 국채를 흡수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입해서 은행에게 돈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포 시장에서는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니고 있는 채권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채권을 담보 삼아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하루나 일주일 정도요. 이런 시장을 레포 시장이라 부르고 레포 시장을 통해서 공급되는 달러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은 지금 이러한 일시적인 자금 공급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채를 통한 유동성 공급과 레포 시장을 통한 유동성 공급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왼쪽 Y축과 오른쪽 Y축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왼쪽 Y축은 국채 보유 규모이고 오른쪽 Y축은 레포 보유 규모입니다. 국채 보유 규모는 조 단위이고 레포 보유 규모는 수천억 달러예요. 규모 자체가 10배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레포 시장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 둘을 하나의 Y축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색 레포 보유 규모의 변화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연준이 지금 돈을 푸는 거에 비해서 레포 시장을 통해서 돈을 흡수하는 규모는 매우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버블에 대한 내용도 설명드리고 있어요. 우리 2000년대 IT 버블이라 들어보셨죠? 이때에도 미국에서 IT 관련주가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요. 왼쪽 동그라미는 IT 버블일 때 오른쪽 동그라미는 2020년 지금 현재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초록색 선이 미국 S&P 500 지수 안에서 IT 관련주의 시가총액 비중이고 회색 선이 IT 섹터의 순이익 비중입니다. 과거 2000년에는 테크 섹터의 시가총액 비중이 41%였는데 이에 반해서 이익 비중은 24%에 불과했습니다. 엄청난 괴리가 발생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요. 지금은 테크 섹터의 시가총액 비중이 39%이지만 이익 비중은 36%로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버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어려워서 하나 스킵한 게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12개월 예상 PER 기반으로 나스닥의 목표가를 1900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목표가를 딱히 잡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보고서에서는 나스닥의 목표를 이렇게 잡았고 과거 10년간 코스피와 나스닥의 수익률 민감도를 0.76이라고 도출을 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봤을 때 나스닥 지수가 19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면 코스피 지수는 232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코스피의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금융투자에서 발표된 보고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식이 좋아진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를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연준이 유동성을 확장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는 돈을 계속해서 풀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 GDP 대비 연준 자산 규모는 15%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3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제로 금리를 채택하고 있죠. 여기에서 테일러 준칙을 적용하면 실질적인 미국의 금리는 마이너스 6%라고 합니다. 목표 물가 자연 실업률을 적용한 적정 금리입니다.
미국의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이고 연준에서는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즉 유동성의 힘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회복할 수밖에 없고 유동성과 기업 실적 두 가지를 기반으로 앞으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유동성 확장은 시중 금리 변화와 맞물리고 성장주와 가치주의 투자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약간 어려운 말이 나오죠. 성장주와 가치주가 있습니다. 제 나름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치주란 어떤 회사의 실질 가치에 비해서 지금의 주가가 매우 싼 기업을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주식이 있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입니다. 자동차, 화학, 정유, 조선, 건설 이러한 섹터들은 지금 가치주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는 지금 주가가 가치 대비 조금 높아 보이지만 앞으로 회사의 가치가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성장주라 부릅니다. 요즘 잘 나가는 IT 회사, 2차전지, 언택트 관련주가 있겠죠.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가치주의 반등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시중 금리인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금리 보세요.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즉, 사람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죠.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서는 경기 민감 섹터의 반등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경기 민감 섹터인 미국의 보잉을 볼게요.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포기한 회사입니다. 실제로 보잉은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는 척하다가 다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민감주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스닥 70주라고 들고 왔습니다. 애플, 마소, 아마존, 페이스북, 엔비디아, 넷플릭스, 테슬라 이거 모두 성장주죠. 이러한 대표 성장주를 나스닥 70주라 불렀습니다. 70주라 7왕자는 없나요? 어쨌든 미국 증시 내에서 이러한 성장주의 시가총액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중에서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국내로 가볼까요? 국내의 성장주는 뭐가 있을까요? 이 보고서에서는 삼바,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인터넷 기업, 2차 전지, 인터넷 기업, 게임 회사 이거 모두 성장 섹터죠.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서도 성장주의 상승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17년도에 6.8%에 불과하던 성장주의 비중은 지금 17.8%까지 올라갔네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과거 내용을 좀 더 가져왔습니다. 과거 2008년도에 미국에서 제로금리를 채택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코스피 70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현대차, LG화, 기아차, 하이닉스, 삼성 SDI, 전기, 모직 이런 회사들인데요. 이때에는 이런 회사들이 성장 섹터였습니다. 성장 섹터는 그때그때 바뀌는 게 맞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미래에 어떤 회사가 성장이 잘 나올지 이러한 기준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라 봅니다. 어쨌든 2009년, 2011년도에도 이러한 코스피 70주는 시가총액 비중이 4.9%에서 14.3%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로금리 시대에서는 성장주에 자금이 몰리는 법입니다. 경기는 안 좋지, 시중에 돈은 많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앞으로 유망한 회사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유동성 때문에 이러한 성장주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20년 70주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 중이라 합니다.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보세요. 초록색이 코스피 70주의 12개월 예상 순이익을 나타낸 것이고 회색이 순이익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익과 비중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오른쪽 표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중에 갈 곳 없는 유동성이 꾸준히 풀리고 있고 이러한 성장 섹터에서 실질적인 이익 개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돈이 다 몰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하나 체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리스크를 언급했고 이 리스크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리스크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돈을 무제한으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기억하시나요? 베네수엘라에서는 돈을 무한대로 찍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이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회색선인 미국 연준의 자산 규모를 보면 어느덧 7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드렸듯이 최근에 연준 자산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죠. 만약 미국에서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냥 무한대로 돈을 더 팍팍팍 찍어냈을 것입니다. 지금 연준의 자산이 7조 달러이지만 8조 달러, 10조 달러, 100조 달러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겠죠. 그런데 왜 연준은 돈 찍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까요?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돈을 무한대로 찍어낸다면 돈의 가치가 확 떨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걸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고 지금 당장 돈 찍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오히려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축소해야 되겠죠. 지금 제로금리와 유동성 공급 때문에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만약 이와 반대되는 금리 인상, 자산 축소 이런 게 발생하면 당연히 주가 폭락이 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많은 폭락이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나라 망한다, 주식 망한다, 부동산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미국과 중국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부채가 상당합니다. 2020년 전망치를 포함해서 중국은 GDP 대비 6.6% 재정 적자, 미국은 GDP 대비 17%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다한 부채는 국가 부도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미국에서 국가 부채가 심해진다 이러면 연준에서 돈을 바로 찍어내서 이 부채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서 1000조 달러 적자를 막지 못해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에게 SOS를 청하겠죠. 헤이 파월, 나 돈 부족해. 1000조 달러 찍어줘. 그럼 연준은 망설일 겁니다. 지금 연준의 자산이 7조 달러인데 1000조 달러를 찍어달라고? 그런데 안 찍어내면 당장에 미국 정부가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일단 1000조 달러를 찍어낼 거라 봅니다. 그럼 미국의 부채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럼 연준의 자산은 1000조 달러에서 1007조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기 같죠?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연준에서 돈을 무조건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의 돈 풀기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조금 우려할 필요가 있겠네요. 인플레이션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표가 구리의 가격과 원유의 가격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인 구리와 원유의 가격은 하락하는 게 맞죠. 그래서 코로나 위기 때 한번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생산 물가 상승을 불러오면서 시장에 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구리와 원유 가격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어디까지 올라갈 때 사람들이 인플레로 인식을 할지 이런 것을 꾸준히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블랙 영상 구독 눌러주시면 이러한 것들은 꾸준히 체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